이 복제 이 클로닝에 대해서 뭐 아마 다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복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 복제의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복제와 관련된 뭐가 쟁점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복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빈 자리에 체세포에서 얻은, 그러니까 물론 자기 본인의 몸에서 얻은 체세포일 수도 있고 타인의 몸에서 얻은 체세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통해서 생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세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자연계 학생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계 학생들은 뭐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인문사회계 쪽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복제 기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런 복제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이 생명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이제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는 어쨌든 기존에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생명이 잉태되는 방식과는 조금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의 생식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만들어진 생명체이든 또 이 복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생명체이든 그 이후에는 똑같이 발생학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어서 또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 과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배아와 태아를 거쳐서 또 출생해서 또 이렇게 자라야 그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복제 기술에 대한 오해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복제하면 나와 똑같은 인간이 지금 당장 바로 내 옆에 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생식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한 생식으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서 어떤 성인으로서의 개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어떤 차이일 뿐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복제 방식으로 이제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된 목적은 이제 생식이죠. 그러니까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이제 이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그 생명 잉태 방식은 정자와 난자가 체내에서 수정되는 이제 방식이었다면 그것이 조금 이제 발전된 것이 이제 체외 수정, 우리가 이제 시험관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몸 바깥에서 체외에서 수정되어서 다시 여성의 그 몸 안으로 이제 투입이 되어서 엄마의 뱃속에서 결국 이제 자라는 그런 이제 체외 수정 방식이 조금 발전된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이 방식은 아예 뭐 종전의 체내 수정이나 체외 수정 방식이 아니라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런 유성 생식이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이제 생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제 생식 방식, 생명을 잉태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의 복제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복제를 통해서 이제 이 생명의 어떤 이런 그 발생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그 신체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복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의 목적에는 결국 이제 생식과 치료 연구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일단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 복제와 관련되는 쟁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복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권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식이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그와 같은 생식 방식으로 이제 태어난 생명, 어쨌든 전통적인 그런 체내 수정이나 시험관 방식의 체외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생명과 이런 그 복제 방식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명체 사이의 어떤 존엄성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냐, 즉 생식 방식에 따른 존엄성의 차이, 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현재의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제 기술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체의 경우에는 이런 수명이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복제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적인 생식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이 그 개인이 갖게 될 어떤 충격, 이런 문제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그런 그 이 치료나 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구와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배아가 이제 생명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현재의 이 복제 기술에서는 그 복제 기술 자체가 난자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서 그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본인이나 타인의 체세포의 핵을 이식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난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난자 제공자인 여성의 이 인권과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가 생명 복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이제 더 넓은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문의 자유라고 하죠. 이 학문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연구의 자유인데, 이 복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결국 이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더 넓게 말하면 이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학문의 자유는 결국 굉장히 중요한 인권인데, 그 학문,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연구의 자유와 이제 또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인권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명 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뭐 여러 가지 생명 문제를 다루었지만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통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관련이 되면 일단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경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가지는 어떤 경외감, 어떤 뭐 절대성, 신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다 보니까 생명 이외의 가치들이 이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에도 너무 그 생명 자체의 어떤 그런 절대성이나 신비성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그런 토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생명을 복제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좌우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이런 논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제의 경우가 이제 생식 목적의 복제, 우리가 이제 개체 복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동일한 생명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목적이죠. 결국 이제 주로 이제 불임 부부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이제 체내 수정도 안 되고 또 시험관악이라고 하는 그런 체외 수정으로도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의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식 방법이 결국 이제 만약에 복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복제하면 나와 동일한 수명을 가진,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연령을 가진 어떤 생명체가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생식이 되고 다시 결국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그 안에서 뭐 1년 가까이 자라다가 다시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의 생식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무슨 인간을 그야말로 복사기에서 찍어내는, 요즘 뭐 3D 복사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즘은 뭐 그렇게도 복사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복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식 방식으로서의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생식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복제 기술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DNA를 물려받아서 엄마 아빠의 DNA를 물려받아서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비슷하지 않은 건 이제 부모에게 어떤 의학적인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죠? 성형이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닮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뭐 무슨 손가락이 닮든 발가락이 닮든 어딘가 분명히 닮아 있잖아요. DNA. 근데 이제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이제 완전히 또 동일한 어떤, 그러니까 외형상은 동일한 그러한 생명체가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동일한 DNA를 가진 생명체가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가장 비판이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그 유일무이성인데 그런 유일무이성이 이제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동일한 생명체가 뭐 둘, 셋 이상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존엄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생식으로 태어난 생명체의 경우에는 그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유일무이성이 이제 파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제 방식으로 태어난 이 생명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난자의 그러니까 핵이 제거된 난자의 다른 어떤 핵을 이식할 때 그 체세포를 제공한
생명체의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수명이 아예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뭐 나이가 처음부터 뭐 20살, 30살부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거나 또는 아직은 복제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 복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도 이제 그 이 복제로 태어날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 이 개체 복제의 경우에는 결국 불임 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생식 방식이기 때문에 뭐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특히 이제 여성에게는 자녀를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방식이 뭐 반드시 전통적인 체내 수정이어야 된다라든지 그래도 조금 우리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시험관악이라고 하는 체외 수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어쨌든 현대의 과학기술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본다면 뭐 그런 권리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체 복제의 경우에 유일무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반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제는 하나의 생식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생명체를 바로 당장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 복제라고 하는 생식 방법으로 잉태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일한 이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결국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형은 물론 굉장히 동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말 그 유일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 동일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와 나를 복제해서 만든 어떤 인간이 나와 똑같은 나이가 됐을 때 만들어진 그 어떤 이 정신과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동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볼 수 있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이게 전혀 다른 그 개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단지 동일한 DNA를 가졌다는 이유로 유일무이성이 파괴된 그런 그 동일한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복제된 인간의 수명과 건강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인간의 뭐 수명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직은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태어나게 되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한에서는 늘 위험이 따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일반적이라고 보는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최초로 태어난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위험성,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위험성들을 고려해 본다면 반드시 이 복제라고 하는 생식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만으로 과연 복제를 통한 생식에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임 부부들의 이 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내지는 또 자신이 원하는
이 자녀의 출산 방법의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것은 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떠한 생식 방법만이 절대적이다. 또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식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과연 이런 생식의 방식이 그러니까 체내 수정이냐 체외 수정이냐 무슨 복제에 의한 생식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과연 결정될 수 있는가. 결국은 어떠한 생식 방식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식의 방식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생명체의 존엄성이 반드시 손상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국 이 치료나 연구를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제 과정에서 이제 복제된 그 배아가 이 연구 과정에서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배아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라고 한다면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여러 생명에 관한 주제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파괴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 그 수정란이 자궁에 이제 착상을 하게 되고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그 각 장기로 분화가 되고 그 분화된 장기가 이제 이 양쪽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40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엄마의 몸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독립된 개체가 되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인간의 그 생명의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부터가 우리가 생명이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의 정자나 난자 단계가 이미 인간의 생명이냐, 아니면 적어도 자궁에 착상하는 단계가 뭐 생명이냐, 아니면 이 여러 가지의 장기로 분화되어 어느 정도의 그런 선이 그어진, 우리가 이제 원시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이 그어진 상태가 인간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성장해서 자란 상태가 인간이냐,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독립된 개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느냐. 결국 생명의 시점이죠. 생명의 시점이 어디냐. 생명의 시점이 어디냐. 생명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도 결국 배아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배아는 하나의 물질이다, 단백질 덩어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생명이라고 한다면 연구나 치료 목적의 이 복제 과정은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물질, 아직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파괴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치료나 연구 목적의 복제와 관련해서는 생명의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죠. 단순히 우리가 과학기술만 가지고, 과학기술에 의한 판단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게 생명의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바로 이제 이 철학과 종교와 윤리와 어떤 가치관들이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딘가?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치료나 연구 목적의 복제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 뭐냐 하면 결국 그 복제 기술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익이죠. 소위 이제 지금 말하는 현재의 과학 기술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내지는 희귀병들, 난치병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복제를 통한 이 치료나 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아가 가지는 생명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그 배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치료제를 얻어야 하는 이 환자들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기술은 이 난자를 필요로 하죠. 난자를 필요로 하는데 여성의 난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정자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하자면은 제공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난자를 인위적으로 이제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여성의 이제 건강에 대한 이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황우석 박사 사건 때도 보면은 이 복제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가 거의 반강제로 이제 이 채취된 그런 증언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강제로 또는 이제 그 난자를 이제 매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난자를 구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난자 채취 과정보다는 과도하게 난자를 채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이 건강이 침해가 되고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불임의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생명복제를 규율하는 법은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체복제, 즉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금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이제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자궁이든 동물의 자궁이든 어쨌든 복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배아의 경우에는 이 자궁 착상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연구 목적의 복제가 허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녀 배아라고 하는 거죠. 자녀 배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인공 수정, 그러니까 치험관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배아를 이용한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 자녀 배아라는 거죠. 자녀 배아를 이용해서 이제 이 치료나 연구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복제는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연구 목적, 치료 목적의 배아의 이 복제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되는 것이 지금 현행법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법률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 그러니까 생식이라고 하는 목적과 치료 연구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배아가 결국 인간이 됐을 때, 독립된 인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치료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이제 배아가 파괴됐을 때의 생명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법률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생식의 이 방식으로 복제가 사용되었을 때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존재인가? 그죠? 법률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배아가 결국 파괴되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 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생명은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이 법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생식의 방식에 따라서 과연 존엄성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결합을 통해서 체내 수정으로 이 임신이 됐을 경우에만 그 생명체가 존엄한가? 아니면 그럼 과연 체외 수정,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생명체의 경우에는 존엄성이 달라지는가? 또는 더 나아가서 복제 방식으로 전혀 다른 지금과의 다른 전혀 다른 복제의 방식으로 태어난 생명체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이게 물음이죠. 첫 번째 물음. 생식의 방식이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만약 복제된 생명이다. 내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께 출생의 비밀을 듣고 보니까 나는 복제되었다더라. 아버지를 복제했거든요. 엄마를 복제해서 결국 태어났다. 나의 존엄성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복제로 태어난 생명. 어떻습니까? 생식 방식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달라질 수 있는가? 경제학과 얘기 쪽입니다. 복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의 존엄성을 결정하는 게 단순히 인간이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어온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 등에 의해서 존엄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만약에 막 국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 존엄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건 아니다. 앞으로 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철학가 엄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학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존재와 당위를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존재 자체에서 당위를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들었거든요. 그 당위는 당위로서 파생되고 당위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컨대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됐는가, 그 존재가 좀 우리랑 좀 다른 존재다. 예컨대 부모 남녀 간의 합을 통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존재가 다른 가치를 들이대는 거는 좀 이제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인간의 존재에서 존엄하다기보다도 인간들끼리 어떤 맺어진 상호간의 어떤 약속 같은 거지 그것이 꼭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파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존재 방식이 약간 다르게 시작됐거나 약간 다르게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다른 가치를 추론한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식 방식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복잡하게 있겠지만, 근데 네, 존재와 당위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 같고 우리 여학생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복제학습 저는 그 복제된 인간의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란성 쌍둥이에서 같은 DNA를 갖고 태어나지만 서로 살아가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독립한 개체로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복제된 인간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동일하게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 다 이제 좀 찬성하는 복제에 의한 생식에 찬성하는 입장이랑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건 좀 달리 취급돼야 되는 게 맞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좀 다르다. 내지는 그래도 적어도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뭐 허용되면 안 되겠다. 자연공학부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복제 인간 문제를 단순하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존엄성이 갈린다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복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포트를 만들고 싶은데요. 인간의 복제는 분명히 인간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복제를 하고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인을 다량 복제하는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폭군 복제에서 세상을 지배하려면서 어떤 양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분명히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의 복제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남녀의 사랑과 그 결과로 얻게 된 자녀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가정을 기본적인 단위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관계없이 원하는 성질의 인간을 단순하게 인간 복제를 통해서 얻게 된다면 자기 자신 마음대로 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결혼의 존엄성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 같은 그런 기존의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 요소들이 전부 다 파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기존 인간 사회가 여태까지 지어왔던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모든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제된 인간은 동일한 존엄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또 반대 비슷한 의견 없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입장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질서를 파괴한다. 기존의 결혼 질서, 뭐 가족 질서를 파괴한다. 우리 저 친구 빼고는 다 그러면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우리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아무리 그 DNA로 동일한 이런 정도로 이제 복제된 인간을 만든다고 해도 살아온 환경이랑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복제된 인간이라고 똑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복제라는 기술이 그런 제대로 목적을 실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분이 말하신 것처럼 사회 제도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존의 사회 그런 걸 다 허물 수 있고 가족 같은 그런 진짜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으로 저는 복제 인간은 좀 다르게 취급돼야 된다고. 네, 네. 충분히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혼인 질서나 가족 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새로운 형태의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족 질서랑 혼인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럼 과거에 지금 전통적인 체내 수정에서 체외 수정이 허용됨으로써 시험관 아기가 생김으로써도 역시 여성이 혼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고 그런 예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연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도 가족 질서나 혼인 질서가 파괴되었나요? 뭐가 어떻게 이게 정말 그럴까요? 우리 남학생의 우려처럼 우리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영학과 박가연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분이 이 인간 복제가 그 혼인 질서나 가족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에 오히려 반대로 혼인 질서나 가족 질서를 보호해서 오히려 사회의 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족 질서와 혼인 질서에서만큼은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고 여자가 불임이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었고 남자는 뭐 처벌 줄 수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로 오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부부 간의 사랑도 좀 식을 수 있고, 뭐 남자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자기 아내가 갖지 못하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부 간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고 그건 가족 질서도 악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인간 복제를 통해서 불임인 여성이 아기를 갖게 한다면, 물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유전자가 그대로 반영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그러니까 가족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사랑, 그 아기의 존엄이나 뭐 가족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아기에 대해서 아무리 실험관에서 태어났지만 부부가 사랑을 똑같이 일반 아기와 똑같이 사랑을 주고 자식으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반론에 대해서. 네, 뭐 시험관 아기랑 그냥 그 자국 내에서 이제 수정된 아기와 이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우리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너무 종교적인 편향의 시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 복제와 시험관 아기 분명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질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불임 부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작용, 여러 가지 부작용 혹은 결혼에 대한 개념의 파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누가 한번 두 사람을 중재해 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어느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새로운 생식의 방식을 과연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그게 과연 가족 질서, 혼인 질서에 영향을 줄 것이냐? 우리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 우리. 네. 정치외교학과 강지은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분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존의 사회 질서에 반대된다고 무조건 찬성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회는 계속 침체될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에 알맞는 인식과 제도를 설립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무조건 기존의 질서와 반대되기 때문에 복제인간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질서에 반대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우리는 현행법이 일단은 이런 생식 목적의 복제는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생식 방식으로서의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의 현행 법 제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대한 이제 그 판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새로운 생식 방식을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이런 생식 방식을 과연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합의로서 인정할 것이냐, 이런 생식 방식도 이제 인정할 것이냐,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시점의 문제죠. 시점. 과연 인간의 생명이 어디부터가 그 시작이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낙태를 다룰 때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인간의 생명의 시점은 어디부터인가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혹은 뭐 복제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수정란의 시기부터다. 아니면 뭐 그 이전 단계다. 아니면 적어도 엄마의 몸에 착상이 되어서 어느 시점 아니면 적어도 뭔가 인간으로서의 몸으로 분화된 그런 시점 아니면 적어도 완전히 어떤 장기를 갖춘 그런 시점. 도대체 인간의 생명의 시점은 어디부터인가요? 사람의 생명의 시점. 어디부터일까요? 사람의 생명의 시점은 어디부터일까요? 예, 생명공학부 나상윤입니다. 네, 생명공학부니까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좀 민감한 문제라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약간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실제로 이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정자나 난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가 인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인간의 그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도 그 주변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착상이 그 자궁의 착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자궁과 비슷한 환경에서 그 수정란이 자리를 잡았을 때를 시작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궁에 착상된 시기. 자궁에 착상된 시기. 그래도 뭐 또 유산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 아직은 뭐 그것도 하나의 판단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생명공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생명의 시점, 시작 지점은 어디인가? 네, 안녕하세요. 생명공학부 김민규인데요. 네, 오늘 활약이 기대됩니다. 생명공학부. 네. 예, 아까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수정란이 수정이 되어서 개체로 발생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일단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되게 된다면 거의 태아로 발생하기 전까지 2주 정도에는 신경계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고 거의 3주부터 꾸준한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발생되기 시작해서 발생 끝까지 그렇게 신경계가 완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분류학상에서 동물로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동물이 근육과 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아직 근육계나 신경계가 완전히 분화하지 않은 태아의 경우에서는 신경계가 아직 온전히 자라지 않았고 아직 그 정신적인 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보면 그 태아의 경우에서는 임신 몇 주까지를 말합니까 지금? 신경 같은 경우 생성되는 거는 2주부터지만 태아가 완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신경은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고 그 외에 근육기관들도 계속 성장을 하는 그 발생이 아예 끝날 때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밖에 나오기 전까지 몸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뇌 인지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어떻게 그 사고 과정을 거쳐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저거는 그런 그 사회적 작용의 한 지위를 맡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체 바깥으로 나와야 생명이다라는 뜻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반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우리 앞쪽으로 와볼까요? 우리 앞쪽에 두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시점, 과학적으로 일단 신경계와 근육계,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신경계와 근육계가 완성이 되는 시점부터 인간이다, 생명이다. 수학과 서진솔입니다. 아까 생명의 시점을 말한 건지 인간 시점을 말한 건지 정확히 의미 전달이 저는 안 됐는데, 생명의 시점을 그걸로 말한다고 하면은 저는 낙태에 대해 엄청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낙태의 경우는 일단 아이가 모체 바깥으로 나오기 전이잖아요. 저 일단 그걸 살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모체 밖으로 나의 생명으로 취급한다면 낙태에 있어서도 엄청 윤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그 전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정자만 있다거나 난자만 있다거나 이건 생명으로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여자 같은 경우 이제 생리를 한다거나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자유행위를 통해서 정자를 밖으로 빼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 생명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걸 본다면은 그냥 일단 사회적으로서 이거는 일단 다들 합의된, 어떻게 보면 그걸 생명을 보지 않는 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착상되기 전부터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은 약 일주일 동안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순간부터 생명을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 시점, 수정란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자궁 착상되기 전 단계부터 생명이다.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생명이랑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생체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분처럼 근육과 신경이 뭐 나올 때부터 학문적으로 그걸 동물로 정의를 한다, 이런 식의 정의로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아예 근육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경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생명체로 존중을 해줄 것인가 안 존중을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도 당연히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자신의 의식을 갖고 자신의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상을 하고 나서 태아가 뇌가 형성되거나 아니면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신경기관이 형성이 돼서 그 외부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부터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손톱을 깎고 그냥 머리카락을 딱 자른 다음에 그게 당연히 저희랑 똑같은 염색체수를 갖고 있고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겠죠. 근데 그 세포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손톱이 깎인 다음에 내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점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의지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있을 때부터라고 생명이 정의 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확히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뇌랑 신경 이렇게 자기가 반응을 할 수 있을 때부터 태아의 시점. 조금 더, 그러니까 배아보다는 좀 성장한 태아의 시점. 뒤로 가볼까요? 뒤로. 네. 저는 식품자원경제학과 임성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났을 그 시점부터 바로 하나의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난자에게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면은,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면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 빼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태와 유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유전 정보를 하나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리주의적인 그 시각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그 존엄성쯤은 포기해도 된다라는 시각으로 만약 연구를 허용하게 된다면, 지금에서야 잠깐 연구를 위해서 그것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있으면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그 존엄성과 수단이 이렇게 경시되는 지금의 그런 사고는 그러니까 처음 근본적으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따지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부터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이제 사후피임약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은 사후피임약은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겠네요. 정자가 이미 난자가 만난 상태에서 피임약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임신을 못하게 자궁 착상을 방해하게 되면 그거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는 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알겠다. 의도적으로 착상을 방해하는 게 사후피임이죠. 그럼 그것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겠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지, 법률로서. 사후피임약 사용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니까 금지시켜야 되죠. 앞으로 와볼까요? 우리 앞으로.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수정란으로 착상되는 것부터 보지 않고 저는 이제 그 배아세포가 있을 때 그게 각각의 기관으로 분열되는 딱 그 시점을 분열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저는 생명이라는 거의 정의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명공학과 분들이 정의하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이 사회적, 뭐 경제적, 과학적 그런 모든 측면들을 고려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명이라는 시작의 정의가. 그러므로 예전에는 사실 난자나 정자를 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정체만으로도 각각 모든 생명이 다 독립된 상태로 인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자랑 난자가 복제될 수 있으니까 수정란도 어쩌면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전 생명이란 건 그 생명을 가진 각각의 개체가 모두 독립적이고 고유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그런 걸로 보는데 이제 수정란은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으므로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하려면 오히려 그 수정란에서 각각의 기관으로 독특하게 발현이 되는 그 순간부터를 저는 독립적인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2주가 지나면은 이 각각의 기관으로 분화될 그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원시선이라고 부르는 그걸 말하나요? 그게 이제 보통 2주, 그러니까 2주라고 보는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이 그어지고 그게 완전히 이제 분화된 때까지가 보통 8주라고 보죠. 8주가 되고 8주가 지나고 이제 40주까지는 완전히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되고 이제 모체 바깥으로 나오는데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시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정치외교학과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세포들이 분할되고 그 세포에서 아직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똑같은 세포에서 이제 기능이 분화되는 걸 8주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배아는 아니다. 배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배아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시선이 그어지는, 그러니까 그 장기로 분화되는 원시선이 그어지는 2주까지를 우리가 전 배아라고 부르고 그 이후부터 이제 8주까지를 후기 배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배아 단계라고 부르고 이제 8주 이후를 우리가 이제 태아라고 부르는 건데 대충 이제 태아 단계, 그러니까 임신 한 3개월 이후, 임신 3개월 이후는 생명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앞쪽은 생명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낙태는 그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네, 저 미분화 세포일 때는 저는 그걸 생명으로 그 정도는 낙태가 가능하다. 네. 생명이 아니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생명이 발생학적으로 자라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생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내지는 생명으로 보더라도 이제 질적인 차이를 두는 거죠. 질적인 차이를 두어서 초기의 생명은 좀 생명의 질이 좀 떨어지고 중간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만 이 생명에 대한 간섭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니까. 누가 아까 손들었죠?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일단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 우리 남학생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우리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이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우리가 이 토론이 잘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있잖아요. 생명공학부, 뭐 의대도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공부 좀 하세요. 네. 자, 해보세요. 네.
네, 정형외과 이호진입니다. 네, 정형외과. 앞에서 많은 분들이 뭐 자궁의 착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그 사람이랑 사람이 아닌 것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의 차이.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이 됐다고 할 때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DNA나 단백질 같은 그런 세포들과는 달리 저희가 소위 이게 멘탈 붕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는 감정이 있고 그 정신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그런 정신적인 것들이 포함된다면 그때부터는 태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 있었는데 그 성경의 자료를 좀 인용하자면 그 아이가 그 태중에서 기뻐서 뛰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가 한 그 임신 5달에서 6달쯤 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렇게 초음파 사진으로 촬영을 했을 때 그 산모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체돼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저는 태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임신의 한 절반 정도 됐을 때. 예, 그때가 이제 5개월, 6개월은 절반이네요. 10개월 중에. 그러면 그 이전은 생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이전은 아니지만. 그 이전은 충분히 그러면 낙태해도 되고 뭐 복제해도 되고 그런 거네요. 네. 또 새로운 기준이네요. 태아가 이 엄마의 몸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발차기를 시작하나요? 그 시점부터 계속 이제 조금 뒤로 가는데 저쪽 가볼까요? 아까 우리 손 들었던 친구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 의예과 정의진이라고 네, 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의예과.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구분을 할 때 생명이란 것은 어느 정도 그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을 함으로써 일단 생물의 기본적인 특성,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한다던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던가 하는 그런 특성을 띠면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존엄성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막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뭔가를 생명을 죽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그렇지 네. 않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경제학적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또 존엄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생물의 특성을 가지면 다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냥 존엄성의 차이에 따라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엄성을 결정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사실 그게 좀 기준이 좀 미확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논란이 많으니까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정신작용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걸 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의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으면 뭐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확하진 않네요. 어쨌든 그게 의학적으로 어느 시점 정도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우리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기계공학부 김동규입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일단 로봇의 관점에서 얘기하나요? 일단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의 이제 설명에서 이제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생명이 이제 수정된 다음에 이제 세포 단계에서부터 뭐 생명이란 거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이제 존엄성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이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존엄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저는 그 존엄성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저희 인간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정신적인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생명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류가 있으면은 이제 그게 존엄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해서 아기를 만들었으면은 그 아이가 임신이 되자마자부터 그 부부들은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랑 이제 정신적 교감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낙태같이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와의 이제 정신적 교감 같은 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아이가 이제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신경계가 이제 생기고 해서 이제 아이 개인의 이제 그 정신적인 측면이 생겨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부모 쪽에서는 아이에게 아무런 교감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제 아이가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이는 이제 개인의 이제 존엄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신경계가 생겨가지고 아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거는 이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걸로 들어봐서는 신경계는 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생기는 것 같은데 아주 초기 단계부터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것은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좀 다르다. 이제 이런 기준점도 얘기해줬는데 뭐 비슷하게 이제 존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경제학과 황경란입니다.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옛날에 낙태 관련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낙태 과정에서 이제 여성의 몸속에 기계가 들어갔을 때 태아가 필사적으로 그걸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도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건 보통 한 이제 3개월 뭐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뭔가 완전히 분화된 상태겠죠? 저는 그 생명이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겼을 때부터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어느 남 학생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부의 충격에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그런 충격에 반응할 수 있을 때부터를 저는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아 때가 외부의 태아나 조금 충격에 더 자라서 아까 직접적으로 우리 5개월 정도에 뭐 스스로 발차기가 가능한 시기,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시기, 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쪽으로, 이쪽 넘겨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생명과학부 구도훈입니다. 생명공학부와 생명과학부는 다른가요? 일단 생명과학부 쪽이 좀 더 원리 쪽으로 배우고 공학 다릅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는 엔지니어링이고 하나는 사이언스고 그렇습니까? 사이언스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링은 공대잖아요. 과학자 얘기를 들어봅시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일단 저는 한 3개월 정도로, 즉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 심장도 형성돼 이제 머리랑 눈, 코, 입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상태라고 저는 그때부터 생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로 일단 첫 번째 보면 일단 저는 생명 자체가 일단 스스로 생각하고 일단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어떻게 일단 반응을 해야 된다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개월째쯤 되면 이제 태아가 스스로 머리를 똑바로 가눌 수 있고 이제 심장을 통해서 이제 혈액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이것도 어느의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인정을 제가 기준에 따르면 일단 그런 거에 저는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태아가 스스로 이제 무의식적으로나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딱 그 시점을 생명이라고 삼고 싶습니다. 배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아는 결국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배아는. 예, 배아 때는 아니죠. 생명이라고 하기 좀 힘들죠. 전기든 후기든 배아는 생명이 아니다. 생명과학부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싸하네요, 그죠? 네, 확실히 과학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또 아까 손들었었죠?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으로 일단.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아니면 뭐 2주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이때부터는 생명이고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규정 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 태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조금만 더 버텼으면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그 3개월을 넘기지 못해서 그 6개월을 넘기지 못해서 나는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낙태돼도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배아와 인간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인공수정 배아를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때
수정 후에 착상하기 전에 배아는 인간으로 인식되거나 인간과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그 견해를 내놨거든요.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착상하기 전에 배아는 이제 뭐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착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인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착상하기 전과 후가 기준이 돼야 하냐면 착상을 하기 전에는 비록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배아가 자연 유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체외 시술하는 경우에도 그 소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착상을 일단 성공을 하면 착상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착상하기 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례를 인용해 주셨는데, 배아의 생명, 그 인간 그로서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뭐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가 있다는 것이고, 자 누가 뭐 이제 뭐 한두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꼭 이야기하게 되겠다. 이쪽 한번 와볼까요?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법학과 염규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헌재 판례를 인용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이냐 사람이냐라는 거는 좀 구분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수업의 처음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반발을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것과 다른 생명이라는 거는 엄연히 구분되는 존재라고 저희가 사고방식을 그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인 다른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다 엄연히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구분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사고, 그런 생각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아가 돼서 뇌가 성장되는 그런 성장이 되어서 이제 주변의 다른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반응을 할 수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시점이 되어야 이제 인간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착상 시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생명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엄연히 그런 관점들도 개입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착상이 이제 생명 시작이라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착상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유산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만약 여성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여성분은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법 감정에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후피임약 같은 문제도 나오는데, 그럼 착상을 방해하는 사후피임약은 살인행위인가, 아니면 과실로서 그런 착상을 방해되었다면 자연유산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과실치사인가, 이게 과연 여성분들이 그런 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국민의 법감정적인 고려 요소에 있어서도 착상 시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 생명복제의 문제는 결국 이제 배아라고 하는 문제죠. 이제 낙태하고 구별되는 건 이제 낙태는 태아라고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발생학적으로 배아와 태아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란으로부터 배아, 이제 태아, 이제 독립된 생명체, 이렇게 인간이 발전을 해 나가는데, 뭐 이후의 단계는 우리가 또 다른 법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배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연 이제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배아에 대한 연구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배아가 과연 생명체이냐에 관한 규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이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쭉 얘기해 봤지만
자연과학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일단 자연과학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연과학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이 인문사회과학적인 또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자연과학적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같이 이제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에 조금 더 많이 다뤄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복제라고 하는 이 생식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오해들을 다 제거하고 결국 이런 생식 방식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생식 방식으로 과연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까요?